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26년 전에 덤프트럭 한 대로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기업을 경영하며 매출 1조 원대로 성장시킨 맨손 신화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대주 KC 회장이자 중소기업 중앙회 박주봉 부회장과 함께 진정한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에서 제가 26년 전에 덤프트럭 한 대로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때 이야기 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6년 전에. 예. 26년 전에 제가 이제 월급 받은 1년치 그 돈을 가지고 덤프트럭 한 대를 사서 네. 조수로 이제 따라다니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게 시작해서 여러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을 지금 거느리고 계신가요? 네. 26년 전에 이제 덤프터 한 대가 2년이 돼가지고 맨 먼저 이제 물류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 물류 사업을 해서 상당히 그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었어요. 예. 그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수도권이 전부 다 그 연탄을 떼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탄차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류 사업을 하게 됐고요. 물류 사업에서 웬만큼 또 되니까 그하고 관련된 철구 사업에 손을 대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철구 사업을 하면서 다시 이거는 의뢰 사업이 아니냐. 계속 그래서 가배 사업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네. 이제 그 화학을 손을 다게 되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멈춰지지 않고 에너지와 철강 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네. 중소기업을 넘어서서 이제 뭐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니까 대부분 이제 한 우물을 깊이 파는 경향도 있는데 다방면으로 이렇게 계열사를 거느리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전주에도 또 공장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면. 대주 중공업은 이제 물류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철강 구조물로 상당히 그 성공을 했고요. 예. 그 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여의도의 IFC 빌딩이라고 육상 빌딩보다 한 15m 더 높은 빌딩은 저희가 해냈고요. 또 청량리 민자역사, 예. 그다음에 용산 민자역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또 이 가까이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등 많은 실적을 저희가 낸 그런 철구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스테인리스 사업부는요,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만들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머플러용으로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랑할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고요. 또 우리 계열사 중에서 이제 화학이 있는데요. 화학 계열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그게 한국종합화학이라고 공기업이었었습니다. 그 공기업을 저희가 국민의 정부 때 민영화돼 가지고 저희가 인수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잘 겪고 이겨내 가지고 노사 화합을 이루어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공장으로 우리가 탈바꿈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네. 안정적인 적자 회사를 흑자 회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예, 대단합니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인수를 추진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신다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철강과 물류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종합화학을 손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냐.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때만 해도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공기업을 인수해가지고 할 만한 조직과 능력이 좀 부족하다. 주위에서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만류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 아까도 전문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가배 회사를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배 회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구해서 내가 개발해서 내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가배 회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의뢰 회사 같은 경우는 오더를 받아서 그 오더 메이드에 의해서 만드는 걸 의뢰 회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사와 가배 회사는 상당히 뭐랄까 운영의 매력을 살리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뢰 회사는 운영의 매력을 살리는 게 요만큼이라면 가배 회사는 요만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배 회사를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민영화 정책에서 나와서 저희가 가배 회사를 인수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은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노사화합을 이뤄내고 생산성을 더 만들어내고 또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이동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수하게 된 것이죠. 당시 뭐 노조의 반대도 있어서 파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잘 설득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그때 당시 이제 공기업은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거의 공기업 밑에서 일하는 그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는 이런 경제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이 공기업을 인수해 버리면 신분이 완전히 대기업을 뛰어넘어서 중소기업으로 격화된단 말이죠,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격화되는 게 굉장히 우려됐던 모양인지 공기업의 민영화 반대를 굉장히 외쳤었죠. 그래서 한 8개월 동안 파업을 진행 중이었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저희가 그 노조 간부들을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노조 간부들이 또 노조원들이 대기업에 가나 우리 중소기업에 와서 그만큼 열심히 하면 충분히 대기업과 같은 대우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대기업보다 더 나간 알찬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잘 설득시켰는데 우리 조합원들과 우리 노조 간부들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단합해 가지고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회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셨던 모양이네요,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네. 대개 이제 기업의 그 회장님들 보면은 어떤 경영 철학이 있으시잖아요. 네. 대주 K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영 철학을 원칙으로 삼고 기업을 운영하시는지요? 저는 뭐 평소에 경영 철학이다 하는 거는 예. 저는 하면 된다. 열정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거를 제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것도 우리가 해결해 왔는데 이것쯤이야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빨리 수습할 수 있었고 빨리 저희들이 공장 정상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는 네. 열정만 가지고 하면 안 될 것이 없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중요하군요. 네. 네. 자, 우리 박조봉 회장님 하면 이제 중소기업계에서도 어떤 뭐 신화적인 인물로 손꼽히는데 최근에 그 기업가 정신 관련돼서도 강연도 많이 하신다고요. 예. 어떤 내용을 주로 강의하시는지요? 저는 뭐 그 과찬의 말씀입니다만 제가 평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기업가들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정말 도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다시 도전해서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이런 것을 좀 얘기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능성 있는 부분을 가능으로 바꿔내는 것이 기업가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그만한 그 현실 같은 것을 네. 큰 현실로 바꿔내는 것, 조그만 경험을 큰 현실로 바꿔내는 것 이런 것을 기업가가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저는 옛날 우리 정종 회장님이나 네. 우리 박태준 회장님이나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정말 일대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나라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멘토는 아주 그 정정 회장님의 멘토를 가지고 불도저 정신. 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또 이미지 관련돼서도 어떤 이익의 사회 환원 문제도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 사회 봉사라든지 어려운 분들 이렇게 나눔 이런 것도 중요한데 대주 K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어렵게 중고등학교를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를 시작할 때도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돈 15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고 네. 또 제가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과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어려운 거를 내가 너무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건 항상 제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새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이웃이건 뭐 또 이웃이 아니건 또 장애 단체건 또 우리 학교의 우리 후배들이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나누어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도 이제 장년층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재취업하기도 그렇고 연령대로 비롯해서도 네. 장년 고용을 또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물론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뭐랄까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3D 업종 중에 3D 업종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요즘은 이제 60세, 62세 돼도 아주 건강합니다. 그렇죠. 청년 퇴임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네. 기계 다루는 거라든지 아니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월급을 굉장히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시 재채용을 하면 생산성도 좋아지고 또 그분도 다른 데 가면 월급 적게 받을 거를 조금만 다운해서 우리 회사에서 받으면 우리 회사도 좋고 본인도 좋고 제품도 좋고 아주 삼자가 다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퇴직한 이후에도 상당 부분이 다시 재채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에게도 또 희망이 보입니다. 네. 장애인분들도 그렇게 또 고용도 하시고요. 네. 예. 장애인에 있어서도 저희가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을 자신을 못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장애인을 보니까 우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사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늦었지만 저희들도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장애인에게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고향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곳은 아니고 전라남도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디가 고향이신지요? 전라남도 장대덕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그렇게 또 상경을 해서 이 덤프트럭도 사시고 또 기업도 경영하고 어떤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가셨는지. 원래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광주로 보냈고 네. 또 그때만 해도 저희가 좀 시골에서 방앗간도 하면서 잘 살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주위 친구들 말 듣고 이제 전부 팔아가지고 서울로 이사해가지고 옷공장을 하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지금 말하면 부도가 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도 이제 할 수 없이 서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주 중견기업 회장님이라고 하니까 저분은 타고난 대운도 있고 물려받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선입견으로 가질 수 있는데 맨손에서 정말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늘 오늘만 같지는 않았을 텐데 힘들었던 과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가 힘들으셨는지. 그러니까 맨 처음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이제 덤프트 한 대로 제가 조수 따라다니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외상이라는 걸 잘 안 줍니다. 뒤에 쟤는 돈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기름도 현금으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고치는 것도 현금을 내고 고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굉장히 좀 그때 당시에는 힘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를 검사를 맡으려고 갖다 와서 고쳐놓으면 그 돈을 안 가져오면 차를 안 주는 거예요. 빨리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때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제 상당 부분 수리나 올라오니까 서로 이제 그런 걸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 이제 잘 커오다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거는 예. IMF 때. 그때 뭐 누구나 힘들었죠. 예, IMF 때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막 그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건설 회사에 우리가 납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건설 회사들이 저희가 납품한 회사의 한 70%가 부도가 났어요. 네. 그래서 전체 우리 매출의 반 정도가 부도나는 그런 불황을 겪고 아주 저희 회사에서 거의 넘어질 뻔한 그런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그동안 신용을 잘 지켜서 금융기관에서 이 회사는 앞으로 조금만 이걸 넘기면 틀림없이 좋은 회사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평점이 나와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매각하고 해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또 부회장님 맡고 계시는데 중앙회에서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 모든 350만의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그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그 중에서도 물량 몰아주기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물량 몰아주기요? 예. 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전체의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대기업들이 2세, 3세, 4세, 5세 이렇게 내가면서 계열사들이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을 모두 다 이제 그런 계열사의 물량을 몰아주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 범위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량을 이제는 계속 계열사에 주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줘야만이 건전한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2세, 3세로 오면서 그런 그것들은 우선 해외에 나가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직과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좀 그 뭐랄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시고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중소기업 참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정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건 중소기업의 힘도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소기업은 하여튼 늘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대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다 인정하죠. 어느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기업이 원래 글로벌 경제로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만 그 기업을 찾을 게 아니고 다른 외국에 나가서 찾아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우선 외국 위주로 가서 시장을 찾고 우리나라의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국내에서 위주로 해서 발판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선 대기업에 계속 국내에서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늘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대기업이 돈만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이런 풍조라든가 이런 건 좀 지양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 접해드는 슈퍼마켓 조그마한 떡볶이, 우동 이런 것까지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설당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앙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 가지 단체와 협의해서 골목 상권이라든지 우리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주 KC도 지금은 중견 기업이지만 나중에 더 성장해서 이제 뭐 30대, 50대 기업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은 없겠네요. 대주 입장에서는. 네, 저희들은 또 철저하게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년 일자리도 참 문제인데 부족해서요.
눈높이가 안 맞아서 청년들이 또 중소기업을 또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또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차이가 전부 너무 지금 벌어져 가고 있거든요. IMF 때문에 해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대기업의 75% 정도에서 80% 정도까지 연봉이 따라왔는데요. 지금은 해보니까 거의 50% 수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졸업하면 우선 연봉이 많은 대기업을 또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중소기업의 임금을 좀 끌어올려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대기업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렇게 제자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그 이익 나는 부분, 여러 가지 이익 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에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중소기업이 좀 월급이 올라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보면 삼성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초인류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에서 네, 네.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기업들의 임금과 저희 그 중소기업의 임금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그 밑에 있는 우리 대기업의 수준의 7, 80% 선진국은 전부 다 지금 독일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는 네. 90% 이상입니다. 거의 버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전쟁 때 중소기업으로 가나 대기업으로 가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치열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놀아도 그냥 놀고 집에 있어도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소기업의 임금이라든가 연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 중소기업인도 저희들도 네.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정부 정책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되어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또 중소기업을 택해서 얻어지는 혜택도 있어요. 빨리 승진할 수도 있고 네. 또 여러 기회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짧은 시간 내에. 네. 예.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다양한 경험을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맛볼 수가 있고 네. 많은 경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대기업은 한 자리에 가면 그 라인으로만 성장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5년 후에 20년 후에 나와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대기업 출신보다는 중소기업 출신이 훨씬 더 사업 성공률이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대기업 출신보다는 훨씬 더 빨리 적응하고 성공률이 훨씬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중소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임금도 대로 좀 어느 정도 좀 임금만 좀 올려주고. 이렇게 저기가 네. 되고 하면 네. 중소기업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은 날이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회장님 경력 보다가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운동선수로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어떤 운동을 하셨는지 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비를 내지 못하면 그때는 학비를 못하면 학년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유급시켜줍니다. 유급되는군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유급을 한번 당하고 나서 그 우리 그 체육 선생님께서 너 이번에 보니까 그 체력장 할 때 보니까 달리기 잘하던데 달리기에서 여기 대표 선수가 되면 그 학교도 장학생을 해준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도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거기에 솔깃해서 이제 그 장학금을 한번 받아보려고 열심히 그때 운동선수는 연습을 해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제가 받아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잘 하세요 그러면? 지금도 그 상당 부분 예. 저는 운동을 조깅을요. 단축 마라톤 이런 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하고 네. 다른 운동보다는 가장 중요시하고
또 달리기.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건강 관리를 달리기로 하시는군요. 네네. 네. 그건 아무것도 미천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혼자서 아무데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출장 갔다가 오더라도 저기 좀 한가한 데가 있으면 시골 길도 좀 뛰어보고 네.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저 여러 가지 또 받는 스트레스 해소도 될 겸 해서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또 성장하시고 자수성가하시다 보니까 고액 기부하는 그 아너 소사이어티 또 모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나눔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예. 언제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한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여러 뭐 장학금을 지불한다든가 이런 저기 그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저 2년 전에 저희가 가입을 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내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 내후년 경제가 참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뭔가 정신적이든 재무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희들도 요즘에 그 유가가 굉장히 그 예. 내려가는 걸 보고 급속도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예, 내년도에는 정말로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에는 3.2% 정도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내년도에도 정말 특별하게 그 좋아질 건 없을 것 같다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내년도를 위해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원가 절감과 생산성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장벽을 굉장히 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계도 정말 다시 새 출발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허리띠를 메고 뛰어야만이 이 어려운 장벽을 함께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계획이나 내년 꿈 같은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획 내년에 갖고 계신지요? 내년 꿈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무슨 일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제 첫 번째 꿈이고요. 네. 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한두 가지 만드는데 내년에는 아주 그 토대가 되는 초석이 되는 그런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성장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중소기업 어렵다고 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